그러면 6쪽부터 진도 나가볼 텐데 우리가 오늘 배울 갈래가 시예요. 그래서 시의 개념 잠깐 간단하게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시의 뜻을 보시면 우리 요거 많이 했을 텐데 자, 시라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한 글을 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율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를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운율이 있는 문학이야. 어? 파란이 뭐야? 파란이 뭐야? 운율이 있는 문학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 운문이에요. 그래서 시의 다른 말은 운문이고요. 혹시 운문의 반대가 뭔지 아는 사람? 수필 같은 글 뭐라고 부르지? 수필이나 시 같은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줄글을 뭐라고 부르죠? 소설. 내가 방금 수필하고 소설 같은 글이라고 했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운문하고 비슷한데 논문? 혹시 산문 들어봤나요? 아, 처음이에요? 그래서 운문하고 이 산문을 합쳐서 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만 배울 거니까 운문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별표 하나 할게요. 화자. 자, 화자는 쉽게 말하면 시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자,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이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화자의 종류는 첫 번째로 시 속에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시 속에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화자가 시 속에 있을 때는 나라는 말이 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시 속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나라는 말이 없겠죠. 네. 아, 소영이야? 소영이 책 있니? 지금 6쪽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우리 시인하고 화자는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인과 화자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경우라고 할까? 자, 그럼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주로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내용의 시를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인은 남자인데 화자가 여자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별이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연령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시인은 어른일 때 화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자를 어린 아이로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 아이는 어른보다 어떻지? 순수해. 그래서 난 좀 순수한 내용의 시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아이를 화자로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화자는 시인이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동물도 될 수 있고요. 곤충인 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건데 귀뚜라미라는 시가 있어. 그 귀뚜라미는 귀뚜라미가 화자예요. 혹은 사물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인이 설정하기에 따라서 동물, 사물, 사람 다 가능하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화자를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자, 첫 번째로 자, 화자가 드러내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화자의 상황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거 시적 상황이죠. 이 시적 상황을 그다음에 대상을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결국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나 정서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게 화자의 효과,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시인이 화자와 일치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고백적이고 회고적인 내용에 주로 시를 쓰는데 대표적인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좀 보긴 힘들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종주 시인 많이 배울 거고요. 네. 아, 송현이? 송현이 아니야? 너 송원이냐? 미안하다. 아, 뭐 송현이가 안 온다 그랬구나. 송원이 책 있어? 뭐라고? 아니. 회원대 앉아. 페이지 6쪽이야. 자, 두 번째로 시인이 다른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는 우리 아까 봤었죠. 이런 식으로 성별이나 연령대가 다른 경우 혹은 동물, 곤충,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다른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예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는 말이 시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 밖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화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방법인데 자, 첫 번째가 비유하기예요. 자, 비유하기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무슨 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자체. 원관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빗댄 다른 대상은 뭐라고 불러요?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부르고요. 책에 지금 비유 4가지가 나와 있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첫 번째 직유법이에요. 말 그대로 직접 빗대기 때문에 직유법인데 자, 뭐뭐처럼 뭐뭐같이 2개만 더 쓸게요. 무엇무엇인 듯 무엇무엇인 양 이런 것들을 연결어라고 하는데 연결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직유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을 때 지금 나를 찬밥에 빗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관념이 되는 거고 찬밥이 보조관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동요 중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여기서 원관념은 뭘까요, 그럼? 원래 말하고 싶은 건 내 얼굴이죠. 이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과 같다는 거니까 얼굴이 원관념이고 사과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대기 때문에 직유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은유법에서 은이 숨길 은자야. 무엇을 숨기냐? 여기 직유법에서 나와 있던 연결어를 숨기고 바로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은유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지. 혹은 내 얼굴은 사과. 사과는 내 얼굴 둘 다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연결어 없이 바로 원관념은 보조관념의 형식으로 나타낸 게 은유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인법은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적인 요소를 부여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대숲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림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했는데 올빼미는 웃을 수 없죠. 달림도 웃을 수 없어요. 근데 둘 다 웃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고요. 네 번째는 화류법인데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의인법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화류법이 의인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야.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가요. 사람은 생물이니까 생물처럼 표현했다 해서 화류법이 더 큰 개념이에요. 밑에 예시를 보면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왔다 했는데 산은 날개가 없죠. 근데 그런 산에게 날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생물인 산을 학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화류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강조하기예요. 자,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자, 반복법은 말 그대로 같거나 비슷한 시어, 어구, 문장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청산도 같은 시에는 산이라는 말이 지금 3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법이 사용된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두 번째는 영탄법인데 영탄법은 감탄사 혹은 감탄형 어미를 통해 했는데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구나 이런 것도 감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뭐 하늘이 시여 할 때처럼 뭐뭐 이시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감탄형 어미예요.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놀람, 기쁨, 슬픔 이런 것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이님은 같습니다. 했을 때 요 아 있죠? 이 아가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영탄법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대조법은 이름처럼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했는데 여기 초면은 처음 본다는 뜻이고 구면은 본 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과장법인데, 자, 과장은 실제보다 크게 하는 것도 과장이고요. 작게 하는 것도 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 쓸 때도 있잖아.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것도 과장이죠. 간을 작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모라는 꽃인데 모란이 지고 말며 그뿐 나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여기가 과장이야. 360날 하양 섭섭해 우웁니다 했는데 1년이 365일이죠. 근데 그중에 360일 동안 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과장이죠. 5일 빼고 다 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과장법이고요. 자, 마지막 열거법은 비슷하고 대등한 단어나 어구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이건 동서 하나 한림새요, 시누이 하나 뾰죽새요 해서 호랑새, 꾸중새, 한림새, 뾰죽새를 지금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열거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주기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문장에다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단조로움이나 심심함을 없애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울 이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반대일 때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반어는 많이 쓰는데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 잘한다. 또 늦었으니까. 빨리도 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반어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왔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역겨워서 떠나는 상황이야. 이별해 본 적 있죠? 없어요? 있어요? 언제 이별했어요? 아, 왜 웃어? 쟤 뭐 최근에 이별했어? 아니 문제를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걷어낸 거였어요. 아, 잘못 끄덕였어요? 최근에 헤어진 거 맞아요? 아, 최근에 헤어졌어요? 둘이 사귀었어? 아니요. 아, 되게 그 부정하네. 혹시 이 반에 있어요? 네. 아니요. 미안. 진짜 누구랑 사귀었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아, 나보고 조용히 하래. 아무튼 네, 알겠어요. 자, 내가 싫어서 지금 떠난다고 했는데 혹시 울었어요? 아니. 안 울었어? 안 울었대.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아, 혹시 너랑 사귀었니?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자, 여기가 반어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어. 겉으로만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반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설인데요. 자,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했어. 자, 이 모순이 한자로 창과 방패예요. 창 모자에 방패 순자인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창을 들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라고 판 거야.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은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문장 자체는 딱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그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어떤 진리나 진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밑에 예시를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 가깝고도 먼 일본이란 요 표현 심심찮게 기사에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단 문장 자체만 봤을 때 말이 돼요? 가깝다랑 멀다는 같이 올 수 없는 단어잖아. 그치? 그래서 문장 자체는 지금
모순이 되고 있죠.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진리나 진실은 뭐예요? 사이는 안 좋은 거 있지. 그렇지. 가깝다는 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고 멀다는 건 어떻게 멀지 우리가 일본하고? 뭐 역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역설법이 되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은 긍정적인 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자꾸 오늘 이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별이 필요해? 말이 돼요? 네. 아 말이 돼요? 네? 아니. 괜찮아요 친구?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뭐라고요? 아니요. 아니.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너 둘이 사귀었니?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취존할게요. 자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 왜 자꾸 말하 뭐? 말해봐. 아니. 자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 우리 이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는 이 문장을 알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 무슨 뜻이냐면. 맞추면 내가 5분 일찍 끝내줄게 오늘.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죄송해요. 자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 친구 마음이 어땠어요? 허전했죠. 허전하고 또 외롭죠. 좋다고? 아니 외로워. 아 외롭고 또 허전하고 쓸쓸했어. 쓸쓸해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하고 나면 외롭고 쓸쓸하긴 하지만 그 다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음 사랑 하는 중이야? 아직은 아니에요. 다음 사랑 할 때 어때요? 약간 리프레시. 그렇지. 혹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이별의 아픔을 겪어봐야 그 다음 사랑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친구 다음 사랑은 잘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아니야 진짜. 우리 친구 맥커터야? 네. 자, 그 다음에 쓸 때는 대꾸인데 읽을 땐 대꾸라고 읽으면 되고요. 대꾸법은 어조나 리듬, 표현, 문장 구조가 같거나 비슷하게 짝지어 놓은 것을 대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산은 옛산이로 돼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서리법은 시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 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형식만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나온 예시는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끝은 지금 문장부 하나 붙이면 뭐가 가장 어울릴까? 물음표가 어울려. 근데 이 문장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치? 정말 아름답다잖아. 그래서 이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를 형식만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낸 걸 서리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가문은 이제 비가 안 오는 거 가문 같은 거야.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했는데 얘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야? 좋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돼. 좋아한다예요. 좋아한다. 반대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리법이에요. 자 밑에 시조는 우리 이따가 시조 할 때 할 거라서 이따가 보고요. 일단은 6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다 했죠? 답 맞춰볼게. 1번 보시면 자 시에서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존재 이거는 우리 화자라고 부르죠. 채점하시고요. 자 2번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언제나 시 속에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화자의 가치관은 결국 시인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시인이 화자인 경우는 주로 고백적인 성격. 정답은 니은 디귿. 자 3번에 비유하기의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했는데 비유하기가 되려면
옆에 나와 있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했는데 요거는 색시 말하는 거예요. 색시. 그 새로 시집간. 그러면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했으니까 얘는 은유법이죠. 이번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얘는 꽃이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법이고요. 그 다음에 결별에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있는데 결별은 이별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별하는 이룩, 축복 여기 다 서로 반대가 되죠. 어떻게 이별이 축복이 될 수 있어?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했는데 여기는 눈은 우리 색깔이 뭐지? 흰색이고요. 산수유 붉은 열매라고 했잖아. 붉은. 산수유가 열매거든요. 붉은은 말 그대로 붉다니까 흰색과 붉은색이 서로 대조돼요. 대조법이에요. 얘는 색채 대비라고도 하는데 색깔이 대비된다는 뜻이야. (5번에)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마지막에 의문문의 형식이지. 얘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가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라는 걸 지금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서리법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자, 보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쓰시오 했는데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플라타너스는 우리 식물인데 그 식물에게 지금 인칭대명사인 너를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는 의인법이 되겠죠. 너는 사람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건데 나무한테 너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에요. 있나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5번에 영탄법이 사용된 거. 아까 영탄법은 감탄하듯이 표현하는 거였는데 1번에 자,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자, 나비에게 지금 사람 만날 수 있는 춤을 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의인법이고요. 자, 5번에 구름에 달 가듯이 자, 뭐뭐 하듯이 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죠. 이게 감탄하듯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5번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다시 시작된다? 길이 끝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 말이 안 돼요. 역설법이에요. 5번에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는 사랑한다는 뜻이야. 자, 산맥이 바다를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화류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마지막 6번에 시에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랑 상반되게 반대로 표현하는 건 반어법이었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으면 우리 시조는 이따가 볼 거고요. 자, 넘겨서 몇 쪽으로 가시냐면 16쪽 해볼까요? 자, 오늘 배울 시의 제목은 넌 바보다 이고요. 일단 보기 전에 옆에 단어 맛보기부터 볼게요. 자,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 했는데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볼게. 자,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를 쓸지 내용을 구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반어, 풍자, 운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를 쓰면 되고요. 시로 표현한다는 건 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하면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2번. 자, 우리 조금 전에 반어 배우긴 했는데요. 넌 바보다라는 시에 반어가 쓰여서 지금 반어가 다시 나왔어요. 자, 일단 반어의 뜻은 아까도 봤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반대되게 나타낸 거예요. 속마음과 표현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어였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장난치다가 꽃병을 깨뜨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하는 건
어머니의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반어가 되고요. 자, 반어를 썼을 때 일단 효과는 일단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속마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적은 돌려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간접적이랑 비슷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강한 인상, 즉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풍자는 이것도 이따가 볼 거예요. 지금 이제 넘바보다는 안 나온 내용이라서. 자, 여기 밑에 운율부터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시에서 운율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의 다른 말이 운문이니까. 그래서 일단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리듬감이라고 해요. 운율, 말의 가락, 리듬감 결국 세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여기는 뭐뭐 하는 뭐뭐 같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여기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운율이 생기는 경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운율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 또는 위에처럼 문장 구조가 무엇됐을 때, 반복됐을 때 운율이 나타나고요. 또 일정한 음보나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했는데 음보나 글자 수가 뭔지 밑에 가서 볼게. 자, 첫 번째로 운율이 생기는 경우는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을 반복했을 때예요. 옆에 예시 보시면 해야수사라, 해야수사라, 해야수사라가 지금 3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일정한 음보가 반복된다 했는데 음보는 시에서 끊어있는 단위야. 그래서 앞에 붙은 숫자에 따라서 몇 번 끊어있냐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나보기가 끊고 역겨워 끊고 가실 때는 하면 지금 문장이 총 몇 덩어리로 나와 있죠? 3덩어리. 3음보예요.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죠. 말없이 끊고 고이보내 끊고 트리우리다 했기 때문에 한 줄을 3덩어리로 끊기 때문에 3음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 있는 단위 음보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부르고요. 자, 세 번째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조 같은 경우에 정몽주에 지금 시조가 나와 있는데 이 몸이 3글자, 죽고 주고 4글자, 100번 3글자, 고쳐주고 4글자죠.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건 음수율이에요. 음보율, 음수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율 같은 경우는 반복됐을 때 운율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것들이 반복됐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운율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자, 운율은 아까 다른 말로 리듬감, 그다음 말의 가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요 음악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운율이에요. 그래서 운율은 시의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옆에 1번, 2번, 4번만 풀게요. 3번 빼고.
자, 다 풀었죠? 답 바로 맞춰볼게. 자, 1번은 요거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니은, 리을, 디귿, 기역 이렇게요. 자, 2번은 말하고자 하는 바랑 반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반어가 되고요. 4번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 운율이죠. 맞고요. 주제, 그 다음에 시의 분위기 형성하죠. 그러니까 X예요. 좋네요.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17쪽 넘바보다 요시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오늘 이름을 못 외워서 창문녀 서영이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었고요. 자,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했는데 지금 시를 우리 한번 쭉 읽어서 알겠지만 지금 너는 참 바보다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끊어서 볼게. 자, 요 세 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너는 참 바보다 했으니까 뭔가 화자가 너라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너의 어떤 그 생활 태도는 굉장히 첫 번째 특징은 생활 태도가 바르다는 거죠. 왜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너라는 친구는 화자가 관찰했을 때 생활 태도가 굉장히 바른 친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구멍. 개구멍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담이나 울타리에 작은 구멍인데요. 그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바보다 했는데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너의 특징은 뭐죠?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체크하면 여기 비잉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교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으태어라고 불러요. 모양 태자를 사용해서 한자 으태어예요. 모양을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 했는데 연탄 뭔지 다 알죠? 연탄을 이제 만지다 보면 얼굴에 그런 칠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얼굴에 이제 검은 게 묻어 있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런데 쓸데없이 꾸벅 인사를 한대요. 역시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돼 있고 자, 세 번째 알 수 있는 너의 특징은 착하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런 자칫 지저분해 볼 수도 있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호랑이 선생님. 우리 흔히 무서운 사람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자, 호랑이 선생님이 정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넌 참 바보다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자, 전근이란 단어 근무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니까 전근은 어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실제로 학교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애가 틀렸어. 학생이 학교로 옮기는 건 뭐라고 부르지? 전학이야.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 전학이 나왔는데 그거를 맞다고 했기 때문에 걔가 틀렸지. 전근은 어른만 옮기는 거죠. 근무지로 옮기는 거니까. 단어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자,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너가 흘렸다고 했으니까 너의 성별은 우리 알 수 있지. 너의 성별은 뭐야? 남자죠. 그죠? 자, 나인 화자의 성격은 이 시에서 안 나오는데 내가 관찰하고 있는 너의 성격, 성별은 남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너의 특징은 어때요?
다른 애들은 눈물을 안 흘려. 근데 무서운 선생님이 전근 간다고 울잖아. 정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자,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했는데, 자, 민들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꽃이 자라려면 충분한 이제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제 흙도 있어야 되는데, 민들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먼지에도 필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보통 민들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민들레예요. 어디서 와서 잘 피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보잘것없는 뭐 흔한 이런 뜻이고요. 자, 이런 것을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바라본다는 건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에 얘는 애정을 쏟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너의 성격은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나라는 말이 지금 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다? 시에 등장하는 화자예요. 화자. 그죠? 화자가 누군지 성별은 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지만 일단 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는 화자가 드러난 시예요. 자,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너의 성격은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어. 허풍. 근데 그냥 끄덕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줄 줄 알죠. 자, 마지막으로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친구의 또 특징은 바보라고 불러도 화도 안 내. 웃어버리고 그냥 넘기죠.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수더분하고 밝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수더분하다라는 건 예민하지 않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너라는 사람은 어떤 친구야? 어떤 사람이지? 생활 태도가 바르고 규칙도 잘 지키고 착하고 순수하고요. 정도 많아요. 그리고 친구의 말도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고 또 밝은 수더분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위에 보시면 그런 친구한테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해? 너는 참 바보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일곱 가지 친구의 성격을 봤는데 이런 친구는 바보가 아니잖아. 근데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너의 좋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너는 참 바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가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보시면 여기는 또 그냥 너는 참 바보다가 아니라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너는 참 바보다보다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친구의 어떤 바른 점을 더 강조할 수 있죠. 두 번 나왔으니까 정말 정말. 이것도 일종의 반복이에요. 정말이 두 번 나온 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요게 1년인데 1년에서는 지금 나가 너를 관찰하고 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진 친구다라고 관찰을 하죠. 이어 보시면, 자,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내가 왜 너를 관찰했는지 이유가 지금 이연에 나왔죠. 왜? 좋아하니까. 그 얘기는 친구의 이런 7가지 좋은 장점을 본받고 싶기 때문이야. 때문에 이제 너를 계속해서 관찰한 거죠. 따라다니고.
그리고 표현 방법 하나 보시면 그림자처럼 했어요. 우리 아까 무엇무엇처럼 하면 직유법이었죠. 직접 빗댄.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 있으니까 나도 그런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년이 내가 너를 관찰하는 내용이었다면 2년은 그 관찰에 이유가 나와 있죠. 너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요. 자, 다 썼으면 옆에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자. 자, 이 시의 화자는 너를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나죠.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화자는 평소에 너가 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관찰하고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어 해요. 3번 화자의 정서. 착하고 바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너를 매우 좋아하고요. 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시는 단어가 사용됐죠. 너를 바보라고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자, 이거 중요해. 겉으로만 부정적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하고 속마음이 반대인 게 반어라고 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너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는 소리나 단어가 반복됐는데 정말 아까 2번 나왔고 바보라는 말은 뭐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썼으면 자 옆에 넘어가서 18쪽 볼게요. 자, 여기 학습활동이라는 이 글자 자체에다가 별표하세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페이지인데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학교 가서 아침에 학습활동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제일 정리가 잘 돼 있고 중요한 페이지예요. 자, 1번에 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 정리하기 했는데 일단 내 눈에 비친 너의 모습 7가지 정도 나왔는데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두 번째 개구멍이 아닌 교문으로 다니죠. 그리고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요. 자, 선생님이 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지? 전화가 아니고 그죠? 근무지를 옮긴다는 뜻. 보잘것없는 민들레에 관심을 보이고요. 친구의 허풍에도 진심을 다해 들어주죠. 마지막으로 놀림도 웃음으로 받아 넘기는 그런 7가지의 친구의 특성을 봤어요.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2년은 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내가 좋아서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의 2연에서는 나는 그런 애가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너에 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좋다라고 했으니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너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또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이 시에 나타난 깨달음. 나의 경험은 요거 1년의 내용이죠. 즉 나는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하는 것이 1년의 내용이고요. 2년에 나의 깨달음이 나와 있죠.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고 그런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19쪽 넘어가서 여기는 또 다르게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이 시에 쓰인 반어의 특징 그리고 효과인데 자, 겉으로는 지금 바보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속마음은 넌 좋은 아이고 정직하고 따뜻한 순수한 착한 아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서로 지금 반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에 나는 너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바보라고 겉으로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반어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반어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 반어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해요. 속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반어 표현을 써서 사실은 너가 아주 마음이 고운 아이, 닮고 싶은 아이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인데, 아까 우리 봤죠? 뭐 정말이나 바보 같은 이런 시어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요. 그래서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야.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식구를 반복하는데 이 시에서는 이런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라는 걸 반복해서 운율을 나타내고요. 운율을 썼을 때 효과는, 운율은 음악적인 효과죠. 그래서 시의 분위기 그리고 주제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결국 이 시에서는 시어와 식구를 반복해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럼 빈칸 다 채웠고요. 우리 18쪽, 19쪽 7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것 같아요. 답 맞춰볼게. 1번에 자, 이 시에서 내가 관찰한 너의 모습이 아닌 것은 했는데 4번은 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쵸? 다음에 자,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너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정답 5번이죠. 우리 좋아서. 3번에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정답은 5번. 이것도 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4번에 보기에서 드러나는 표현 방법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했는데 일단 표현 방법은 바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어 표현이고요. 반어 표현의 특징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5번에 나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즉 반어의 효과를 쓰시오 했는데 4번이 정답이죠. 너의 좋은 점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 자, 6번 넌 바보다에서는 시어와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율은 뭔가 반복될 때 생긴다고 했어요. 7번 자, 이 시에서 운율이 주는 효과는 4번이죠. 나의 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6번에 6번 있어요. 6번? 반복이 번. 5번. 5번에 4번이요.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맞았는데 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 잘 모르겠다.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앞으로 넘어갈게요. 몇 쪽이냐면 아까 우리 7쪽. 7쪽 밑에 시조 있죠? 잠깐 볼까요?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거는 또 시조인데, 자, 시조는 뭐냐? 자, 고려 말렵부터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예요. 고전시 중에 하나인데 고려에 생성이 돼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제 불려진 장르다가 지금도 창작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정형시가 뭔가요? 이름 그대로 형식이 정해진 시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 보니까 시조는 형식이 중요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조의 특징 나와있죠. 형식적 특징. 자, 첫 번째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돼 있고요. 또 4음보의 율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장이라고 돼 있죠. 3장은 장이 3개라는 뜻이야. 장이라는 건 시에서 한 줄을 이야기해요. 우리 처음이 한자로 뭐지, 얘들아? 처음. 한자로. 우리 무슨 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 초.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는 한자로 뭐예요? 중. 그래서 가운데 줄을 중장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끝은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끝? 말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집에 가기 전에 종례하잖아. 끝 종자를 쓰는 거죠. 종장이에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장이 3개다 해서 3장이 되고요. 그다음 옆에 6구랑 45자 이따 볼게요. 일단 4음보부터 보시면 우리 아까 음보 배웠어요. 시에서 끊어있는 단위를 음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장을 모두가 다 4덩어리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다 4덩어리로 각각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6구는 이 음보가 1구랑 똑같아요. 자, 그 이야기는 4음보 중에서 2음보씩 이렇게 묶으시면 6개의 구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구예요. 그 다음에 45자는 여기 시조에 사용될 글자 수를 다 더하면 45자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했는데 종장이면 여기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이고요. 첫 음보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3글자가 돼야 돼요. 3글자의 다른 말은 3음절이에요. 나머지는 글자 수가 상관이 없지만 맨 앞에 오는 음보는 무조건 3글자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4덩어리씩 끊었는데 어디서 끊는지 어떻게 아느냐? 끊는 기준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죠.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음수율 배울 때 음수율은 글자 수라고 했어요.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얻는 것이 음수율이었으니까 3글자 정도에서 끊어주면 돼. 혹은 4글자 정도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한 음보 안에 3글자에서 5글자가 들어오면 그 뒤에 끊어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만 딱 3글자를 지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8번 문제 잠깐 볼까? 8번 문제 시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초장이 되는 거고요. 백골이 앞에가 중장이 되는 거고 임향한 앞에가 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4음보로 끊으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럼 4덩어리 나오죠. 그래서 한 칸에 보통 3글자 아니면 4글자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마지막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끊는데 중요한 건 어디? 여기 종장의 처음은 무조건 3글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개화기를 기준으로 이 전에 지어지면 고시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에 지어진 시조는 현대시조라고 부르고, 자,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짧아요. 그럼 단시조예요. 짧을 단자를 써서 한 수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게 한 수예요. 이게 단락 하나 있으면 단시조야. 그러니까 이 시조는 지금 단시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단시조가 여러 개 있어요. 시리즈로 있다 하면 연시조가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인데 평시조. 평시조가 우리가 방금 본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있죠. 3장 6구 45자 내외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어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이랑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우리가 방금 배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길어졌다. 1음보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이렇게 네 덩어리 끄는 것 중에 한 덩어리 정도가 길어진 게 어시조고요. 그 다음 또 봐둬야 될 게 사설시조예요. 자,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초장이나 중장이 자, 2구 이상 길다. 2구. 아까 1구가 2음보였어. 그러면 2구 이상 길어졌다는 건 결국 4음보 이상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종장도 길어진 이런 시조. 확실히 평시조에 비해서 사설시조가 길이가 길어요. 우리가 배울 건 사설시조야. 일단 7번, 8번 풀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7쪽에 7번, 8번만 보세요. 자, 7번에 1번 보시면 자, 시조는 고려 말엽까지 창작된 우리 고유의 정형식 아니요 지금도 창작되고 있기 때문에 X가 되죠. 2번 개화기 이전까지 지어진 시조를 현대시조라고 한다. 반대가 되겠죠. 이전은 고시조, 이후가 현대시조죠. 3번의 시조는 형식에 따라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눌 수 있고요. X, XO. 자, 8번에 반드시 글자 수를 고정해야 하는 부분. 여기 아까 종장의 쳐다보니까 답은 임향한이 되겠죠. 임향한 고정 쓰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20쪽. 자, 20쪽 보시면 시조에 쓰인 풍자 표현과 효과라고 돼 있는데 맞다. 풍자 참 하고 넘어가야죠. 미안. 앞으로 다시 갈게요. 미안. 자, 16쪽. 여기 우리 3번. 자, 지금 배울 시조에는요. 풍자가 사용이 됐거든요. 풍자는 뭐냐? 자,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다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나쁜 거란 뜻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 풍자예요. 자, 밑에 보시면 토끼전에서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인 용왕, 그 다음에 수궁 대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물고기들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토끼의 말도 안 되는 토끼가 간을 밖에 두고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걸 믿는 그 어리석은 용왕하고 수궁 대신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풍자가 될 수 있는데 자,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나쁜 거를 지금 꼬집는 거니까 비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학적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했는데 해학적 표현이 우스꽝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꼬는 거니까 결국 읽는 사람한테도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죠.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위에도 나와 있지만 잘못된 걸 비판하는데 항상 웃음을 사용해야 풍자예요. 그래서 비판의식과 더불어 웃음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모순을 직시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라는 게 풍자의 특징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3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안 풀었네요. 일단 3번의 답은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럼 3번의 1번은 뭐야 얘들아? 말의 가락을 느끼게 한다. 이거는 아까 배웠던 운율이죠. 2번에 자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은 말의 순서예요. 그 말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과 나는 사랑해 너를 이란 문장이 있어. 자, 우리말의 올바른 어수는 앞에 문장이에요. 근데 뒤처럼 지금 너를이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죠? 한마디로 이 사랑해랑 너를 위한 자리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 이것도 시에서 종종 나와요. 이름이 도치법이에요. 고슴도치 할 때 도치.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소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도 1번처럼 운율이고요. 4번이 방금 배운 풍자. 5번에 겉으로는 모순됐다.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진리, 진실을 감추고 있는 아까 배웠죠? 역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20쪽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지금 여기는 시조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시조 중에서도 아까 우리 사설 시조 배웠죠? 길이가 좀 긴 사설 시조예요. 두꺼비 요 줄이 초장이 되는 거고요. 건너싼 여기가 중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줄 띄우고 모쳐라가 마지막 종장이에요. 중장이 길기 때문에 사설 시조가 되죠. 아까 우리 글자 수를 고정해야 되는 거 종장의 가장 첫음보라 그랬지? 세 글자 모쳐라. 여기는 항상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있나요? 자, 그럼 초장부터 한번 볼까?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자, 두엄은 이제 걸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어미에 치다라 앉아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두꺼비와 그 다음 파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중장 보면, 자,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대. 백송골 밑에 보시면 그 매, 새 중에 매 한 종류예요. 자,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로 자빠졌구나. 자, 모처라. 모처라는 마침. 자, 마침 날랜나인이 망정이니 어혈은 피멍이야. 피망질 뻔했구나.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 초장을 보시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시조에는 지금 나름의 먹이 사슬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다고 했으니까 가장 최약체는 누구예요? 파리가 되겠죠. 자, 그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가 있고요. 자, 그 두꺼비가 중장에서 그죠? 백성골을 보고 가슴이 끔찍해서 뛰어내렸다고 했으니까 백성골이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되죠. 이런 상태로 시조가 나와 있는데, 이 시조는 지금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는 시예요. 두꺼비. 자, 두꺼비의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 두꺼비는 지금 파리를 괴롭히고 있잖아. 그래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에요. 자, 그러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두꺼비는 탐관오리고요. 자, 그러한 탐관오리가 두려워하는 백송골은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 뭐 혹은 외부 세력을 줄여서 우리 외세라고 부르죠. 외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동물, 그 곤충이 이제 나왔지만 결국에서는 사람 세계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모쳐라 여기만 두꺼비의 대사고요. 위에는 누군가가 두꺼비를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자, 두꺼비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지금 괴롭히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나오니까 이제 깨갱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하지만 마침 내가 날쌔니까 다행이지 하마터면 피멍 들 뻔했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나는 날쌔니까 피멍이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해요. 그걸 한자성어로 자화자찬이라고 하고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가슴이 끔찍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떨어진 건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왜 허세 부린다고 하잖아. 허세는 허장성세의 줄임말이야. 허장성세. 이렇게 두 가지 한자성어 써주시면 되겠죠. 네요.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강한 모습을, 강한 존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이제 두꺼비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시조고요. 자, 밑에 여기 정리는 5분 쉬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밑에 빈칸부터 같이 채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 일단 첫 번째 초장에서 알 수 있듯이 두어미에 앉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파리를 물고 있죠. 그리고 중장에서 백송고를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렸고요. 두엄 아래로 자빠졌죠. 마지막에 자신의 몸이 날쌔니까 다치지 않았다면서 변명을 하는,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알 수 있는 두꺼비의 태도는 약한 파리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자신보다 강한 백성고를 보자 무서워 두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봤고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두꺼비의 비겁함이 드러나죠. 또 자, 두엄 아래 자빠졌으면서도 자신의 몸이 날리기에 다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모습에서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리는 태도도 볼 수 있었죠. 3번. 자, 이 시조가 지어진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대화를 읽고요. 시조가 등장하는 동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보자 했는데, 자,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자, 백성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자, 그렇죠.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탕가누리에게 큰 고통을 받았죠. 탕가누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이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었고요. 두꺼비는 탐관오리였고요. 두꺼비가 무서워하는 백성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였죠. 자, 그래서 이 시조, 아까 백성들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풍자하고 있어요. 자, 5번. 이렇게 풍자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풍자는 개인이나 사회의 모순, 부정적 현상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조에서는 비판 대상을 에둘러 표현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이 시조를 끊어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운을 형성하는 요소 정리하기 했는데 아까 여기가 초장이었고 여기가 중장에 여기가 종장이었죠. 한 줄을 보통 보면 네 덩어리로 나와서 끊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사서시조이기 때문에 중장이 길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시조는 일정한 음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4음보죠. 4음보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3글자에서 5글자, 그러니까 음보 한 칸 안에 3글자에서 보통 5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음보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다 썼으면 2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개 광고에 쓰인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분명히 밑에 보시면 잘못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돼 있고 어떤 남자가 여기 지금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이제 발목이 딱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 광고의 주제는 우리가 사진이나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은 이렇게 신고 전화, 경찰 출동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서에 뭘 하지 말자는 얘기야? 장난 전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가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경찰관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수화기처럼 경찰의 발을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발을 붙잡은 채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 사용된 표현은 풍자죠.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는 걸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거예요. 웃음을 유발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자, 이 똑같은 걸 반어로 사용해서 광고를 만들면 뭐 허위신고 덕분에 번개같이 출동한다. 반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럼 당신의 허위신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대로 표현한 반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20쪽부터 8번 풀어볼게요. 22쪽까지 푸시면 돼요. 자, 다 한 것 같은데 다 맞춰볼게요. 자, 8번은 이 시조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시조는 풍자만 사용이 됐지 얘는 반어잖아. 틀린 답이죠. 자, 9번에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것 2번이죠. 이미 잡고 올라간 거니까요. 10번에 두꺼비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이죠. 자, 11번. 자, 이 시조에서는 백성을 괴롭히는 탕간오리를 두꺼비에 빗댄다. 12번. 두꺼비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 1번이죠. 13회 풍자의 표현표가 아닌 것은이요. 정답 3번이죠. 그 풍자는 웃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은 정답을 2개로 골라야겠죠. 옆에 바로 나와 있죠. 일정한 음보를 반복했다 했으니까 4번이고 글자 수 5번이에요. 15번 광고의 상황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외면하지 않고요. 17번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하지 말자. 그 다음에 17번은요. 이 광고에 쓰인 것 요거 풍자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8번 요거 감사합니다라고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23쪽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 넌 바보다 라는 시였고요. 일단 주제 항상 주제 확인하셔야겠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주제였죠. 자, 특징은
모범적인 너의 행동들을 1년에서 열거한 다음에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2년에서 드러냈고요.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말을 반복했죠.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운율이고요. 3번. 자, 화자의 마음을 반어로, 그죠?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의 바른 행동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1년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모습이 관찰돼서 나와 있고요. 2년에서는 그런 너를 본받고 좋아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었죠. 자, 1년에 나온 너의 모습 정리해보면 10번 껌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개구멍이 아닌 교문으로 다니고 선생님이 정문 가신다고 눈물 흘리고요. 놀림도 웃음으로 받아넘기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나의 태도는 너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닌, 결국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를 본받고 싶은 나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시는 반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1년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너에게 바보다라고 반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2연에 가서는 너를 긍정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반어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어를 썼을 때 효과는 오히려 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더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바보와 정말이라는 그 단어, 소리가 반복됐고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너는 참 바보다라는 문장이 반복됐죠. 그래서 운율의 효과는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풍자는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을 직접 아니었죠. 간접적이에요. 비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웃음을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두꺼비 파리를 물고 라는 시조 배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웃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24, 25 10문제 풀게요. 자, 다 된 것 같은데 문제 답 맞춰볼게. 2번.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 너무 바보다예요. 4번이 정답이죠.
2번. 자, 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고요. 3번에 자, 넌 참 바보다에 담긴 나의 속마음이요.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고요. 자, 1년에서 보기와 같이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거. 보기는 결국 반어 얘기하는 거죠. 식구 2개를 찾아 쓰시오 했는데 이거 뭐 쓰시면 돼요? 정말 정말 바보다랑 너는 참 바보다. 이거 2개 쓰면 되죠. 네요. 자, 5번에 이 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너의 특징과 너에 대한 심리와 완결된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요거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하여 닮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육 번. 자, 가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시조해요. 적절한 것 3번이죠. 일정한 음보, 4음보 반복했었죠. 그 다음에 7번. 비유하는 대상, 두꺼비, 탐관오리고요. 파리, 백성, 백성골, 더 힘있는 권력자. 이렇게. 자, 8번. 리을이 드러나는 부분을 가에서 찾으시오 했는데 리을은 백성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린다 했죠. 요거 마지막 그 종장 다 쓰시면 돼요. 모처라부터. 날랜 나에게 어여질 뻔했구나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이죠. 급하면 경찰서에 전화해야겠죠. 그 다음 10번에 가와 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풍자예요. 풍자를 고르라는 건데 정답 4번이죠. 그 10번에 1번 보시면 말하고자 하는 바랑 반대로 표현했다 반어고요.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 이건 뭐 안 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반복법이요. 정답 4번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프린트 좀 풀어볼게요.